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또 신문 기사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매번 뭐 이런 질문은 언제든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근로자였을 때도 진짜 너무 빡친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제목이 여러 근로자분들이 진짜 빡칠 제목이네요. 네, 제목이 연봉이 올랐는데 월급날 통장 입금액은 제자리 이유가 있었다. 네, 어떤 이유인지 오늘 저희가 실수령에게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이제 연봉 계약 이런 걸 하죠. 그쵸. 그래서 연 얼마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달 얼마의 급여를 받는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이랑은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초년생 뭐 연봉이 3,600이다. 자르기 좋게. 그러면은 12분의 1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정작 통장을 열어보면 300만 원 택도 없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한 250? 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왜 실수령액이 300만 원과 차이가 벌어지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3,600에서 12분의 1 하면 이제 월 300의 월 급여가 산정이 되는데요. 그럼 그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떼는 걸까요?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이 300만 원의 구성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 안에 뭐 식대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차량 유지비가 있다든지 아니면 육아수당이 있다든지 이렇게 비과세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들은 과세되는 소득 금액에서 빠지는 거죠. 네, 그 세금을 다 전체 300에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 항목이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가 있다는 거네요. 네. 어떻게 금액이 정해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것들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식대가 있어요. 식대는 한 달에 10만 원까지는 비과세에 해당이 되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차량 유지비가 있죠? 네, 차량 유지비는 20만 원 한 네. 달에 비과세가 되고요. 그 육아 관련은 네, 육아수당은 한 달에 10만 원까지 비과세로 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식대랑 차량이랑 육아까지 다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면 40만 원이 빠지니까 260만 원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네요. 네, 물론 모든 분들한테 이게 다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식대를 받으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차를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만 이런 항목들이 적용이 되니까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 비과세 항목은 좀 더 있어요. 네. 뭐 야간 실직비라든지 그렇죠. 뭐 그리고 연구비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 달리 정하는 비과세들이 있으나 저희가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 금액 260에서 세금은 어떻게 떼는가? 소득세를. 네, 원래는 소득세는 연간 금액으로 떼잖아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받은 급여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개개인별로 소득공제 항목이나 또 세액공제 항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월급을 줄 때 정확하게 세금을 떼긴 어려워요. 그렇죠. 연말정산 제도를 모두 반영해서 개개인에 맞는 세율을 세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중에는 간이지급 세액표라는 게 있죠. 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봉이 얼마고 부양가족이 몇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급여라면 요만큼 소득세 떼면 얼추 맞겠구나라고 미리 정해놓은 표가 있거든요. 네, 그 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엑셀로 일단 다운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네. 엑셀 편 좀 약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급여가 막 정해져 있고 네.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 숫자만큼의 소득세를 떼는 게 되어 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제 급여를 입력하고 부양가족 몇 명인지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오죠. 네네, 그렇게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뭐 범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80% 한도 내에서 이번에는 좀 적게 떼겠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20% 이번에는 조금 많이 떼겠다 이렇게 결정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보시고 사업주 분들이시라면 근로자분들 급여 주실 때 그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직접 급여에 따라서 간이세액표 세금 얼마나 내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홈택스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조회 발급의 기타 조회 메뉴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얼마인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본 게 300만 원이었죠. 네. 한번 300만 원 넣어볼까요? 네, 300만 원에 부양가족 없이 본인 한 명만 있다라고 했을 때 세금은
80%, 100%, 120%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대로 다 있네요. 100% 기준일 때는 84,850원. 네, 여기에 지방소득세 합쳐지니까 다 합쳐서 원천인수액이 93,330원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80% 선택하게 되면 이제 67,880원, 지방세 별도에서 74,000원이 되는 거고 120% 하면 더 많은 세금을 미리 떼는 거죠. 이렇게 정해진 세금은 정확하게 확정된 세금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연말정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실제 내가 얼마를 냈어야 되는지 만약에 더 냈다고 하시면 환급 받으시는 거고 덜 냈다 그러면 연말정산 때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총 급여에서 이제 소득세를 차감하고 요것만 떼는 게 아니죠. 요것만 떼면 네. 사실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로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4대 보험이라는 게 있죠. 아, 네. 4대 보험 뭔가 4가지의 보험인 거네요. 네, 어떤 맞습니다. 보험들이 있나요? 네, 4대 보험은 4가지인데 첫 번째 국민연금, 두 번째 건강보험, 세 번째 고용보험, 네 번째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 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네, 이 4가지 보험을 이제 급여랑 연동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4가지 보험이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얼만큼 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첫 번째 국민연금은 급여의 총 9%를 내는 게 원칙인데 그 반인 4.5%를 근로자분이 내시고 4.5%를 사업자분이 내시고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네, 매월 내게 되고요. 건강보험은 6.86%입니다. 네. 이 금액을 각각 사업주가 2분의 1, 근로자가 2분의 1 이렇게 부담하고요. 건강보험에 따라오는 세트가 있어요. 네. 장기요양보험료라고 하는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11.52%가 됩니다. 이 금액도 사업자랑 근로자가 반반씩 내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는 전체 요율을 반반씩 사업주랑 근로자분께서 반반씩 부담하시는데 앞으로 말씀드릴 요 요율은 좀 다르죠. 네,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마다 이 고용보험 요율이 다르긴 해요. 네. 업종과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0.8%, 네. 사업주가 0.8%의 뭐 추가 세율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죠. 네, 근로자분은 0.8% 실업급여에 관련된 고용보험만 내시면 되는데 사업주는 여기에다가 다른 어떤 것들이죠? 고용안정, 직업능력 이런 것 때문에 요율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똑같이 0.8%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도 부담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이거는 근로자분은 부담하시는 게 아니죠. 네, 사업주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산재보험은 그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0.7에서 2.5%,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3.7%, 업종의 난이도에 따라서 네, 산재보험, 산재 발생 비율에 따라서 이 보험료율이 매년 달리 적용이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 급여에서 세금을 떼고 이 4가지 4대 보험 중에서 3가지를 부담을 하게 되고 네. 이 요율의 절반을 부담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근로자분들이 총 부담하셔야 될 요율을 다 더해보면 그러면 9.125136 이런 요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급여의 10% 정도를 매달 4대 보험으로 부담하게 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4대 보험 요율도 다 확인해 보았는데 그런데 급여가 올랐는데 왜 실수령액이 줄었는지는 아직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결국에 이유가 있죠. 네, 급여가 뭐 이렇게 오르는 퍼센트가 있을 거고 이 4대 보험이 오르는 퍼센트가 있는데 4대 보험 요율이 더 빨리 올랐던 거죠. 그치. 내 급여는 지난해에 비해서 5% 올랐는데 4대 보험 요율은 지난해에 비해서 10% 올랐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금 배보다 배급이 더 커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제가 사회생활 시작할 때네요. 2010년에서 지금 2020년 10년 동안 급여는 평균적으로 연 2%씩 올랐대요. 와, 2%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회사 다닐 때 물가 상승률만큼 이제 보통은 무조건 오르는 건 오르는 거니까 그게 한 2, 3% 됐던 것 같긴 해요. 뭔가 되게 억울하네. 경제 성장률을 생각하면 2%보다 더 올랐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급여가 2% 올랐는데 근데 이 급여에 대해서 떼어가는 소득세는 2%가 아니라 연평균 5.3%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게다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2.4%, 5%, 7.2%가 오른 거예요. 와, 특히나 이 지금 엄청 많이 오른 거기도 한데 특히나 건강보험료율은 2010년에 5.3%에서 2020년에 6.7%, 장기요양보험률도 같은 기간에 13.1%에서 20.5%.
엄청 많이 네. 늘었네요. 네, 이렇게 보험료가 따라 오르다 보니 이 체감하는 급여의 인상분이 다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물가 수준이 같이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물가 상승률보다 덜 올랐다는 거예요. 급여의 오름이. 그러니까요. 네. 요거에 대해서도 여기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그 지적을 했는데 10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 상승률이 2010년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 증가했고 근로소득세는 25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5.3% 증가했다. 이걸로 봤을 때 물가 인상이라는 부담이랑 근로소득세 인상이라는 이중 부담을 근로자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니까 체감하는 실수령액은 낮아졌다라는 결론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왔던 기사를 통해서 실수령액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내가 급여가 오르긴 했지만 똑같이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이라든지 근로소득세가 같이 늘어나는 바람에 실수령액이 큰 차이가 없었다. 앞으로 연봉이 오른다고 하면 그러면 실수령액은 어떻게 오르는지 같이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급여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봤고요. 네. 다음 영상을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